안녕하세요. 유니숙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의 제목은 아수라에서 온 구라, 정재맹 이재명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요즘에 너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3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게 미필적 구국이라고 할 만큼 정말 이 3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3프로TV의 내용을 해체, 분석, 아주 진지한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는 좀 부족하고 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우진 교수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이한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너무 다소곳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이 방송을 지금 90분짜리를 어쨌든 지금 두 분이 보셨고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김우진 선생님? 일단 말씀을 굉장히 잘하신다. 예, 말솜씨가 굉장히 현란하시고 임기응변도 좋고 일단 조금 애매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로 그래서 대응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시는 예, 말씀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측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었어요? 아니,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이 방송을 90분 동안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자신이 막히면 상대방을 약간 야단치면서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이러면서 가르치듯이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부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건 좀 더 복잡한 문제라서. 야, 저분 대단하다. 근데 분위기를 딱 보면 자기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참 똑같은 얘기인데 엄청 대단한 분이다. 정말 현란하고 들으면 다 진짜 같다. 그럴듯하다. 잘 모르면. 아니, 내용을 잘 모르면 네.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진짜 좀 황당하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냐. 막 그런 느낌이 들고 사실은 제가 나라를 정말 구했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이 90분 안에 완전 축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 90분만 보면 이분의 생각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를 거의 요약 정리가 돼 있는 아주 유용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황당했던, 저는 황당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황당했던 부분 중에 제일 좀 눈에 띈 부분이 우리 김 교수님 어디예요? 저는 아무래도 그 작전주 얘기를 무용담처럼 하신 부분이 황당했는데요. 사실 이 자본시장에서 그 시세 조정, 주가 조정은 굉장히 그 엄격하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너무 캐주얼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무리 오래된 얘기고 지금은 그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는 투자 안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그거를 주식시장 관련된 첫 번째 언급을 작전으로 시작하신 거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전혀 무겁게 생각 안 한다는 느낌을 저는 네. 받았어요. 이 교수님은 어느 부분? 뭐 전과 사범이시니까요. 일단 범죄에 대한 감각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범죄 처벌 토론회에 갔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다가 15년 전에 들키지 않고 성매매를 잘 했다. 그러면서 다 깔깔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이 정도의 테러를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시되는 자본시장의 대표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깔깔호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이상하게 느꼈던 건 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즐거워하시는 걸 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분위기가 이 정도인가? 아니, 그래도 진행자 중에 한 분이 그거 물어봤었어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건 고의가 없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방송 중에도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우리나라 그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가
이런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처벌을 아예 그냥 아작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또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저건 정말 내로남불도 너무 그러니까 뭐 심하다. 증권 시장의 내로남불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남부의 증권수사 합동 수사단도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로 미뤄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범죄에 관한 감각이 남다릅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 보면서 사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한테 권력이 큰 게 가면 정말 나라를 말아먹겠다. 이런 막 위기의식이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공공 배달 앱을 만든 그 부분을 이분이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큰일 나겠네. 저분 큰일 내겠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 클립 한번 보고 같이 얘기할까요? 제가 경기도에 배달 특급 이걸 만드니까 네. 그 소위 플랫폼 창업에 그 사실 족쇄를 물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단선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인데 네.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혁신의 결과는 존중하는데 독점의 형포를 허용하면 안 된다. 혁신의 결과가 독점이 되면 안 돼. 그걸 이제 경기도에서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 비슷한 것들을. 경기도가 약간의 지원을 해서 새로운 공공 배달앱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이제, 잠깐만, 그 수수료 스톱! 같은 거를 스톱! 1%. 더 이상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그 페이팔의 마피아가 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죠. 혁신가고. 그 사람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제로 투 원에서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혁신의 원동력은 독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씨는 혁신의 결과는 수용하는데 독점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경제 기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초창기 때 독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러나 이제 독점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입하는 방식이라는 게 진입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수수료가 지금 너무 높은 게 문제니까 수수료를 좀 제한을 하고 그 대신에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넣어서 보조를 해주고 이 정도여야 되는데, 이분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자기가 그냥 선수로 뛰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주 불공정한 경쟁을 해서 민간 기업들을 밖으로 내쫓는 거죠. 제가 그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지금 이 경기도 공공배달앱 기본적으로 이 지역 화폐로 결제를 하면 10% 선할인을 해주고 5%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벌써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다 세금이죠. 세금으로. 그래서 2021년에 경기도 예산에 10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배달 특급을 위해서. 이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서울시의 경우도 이 제로페이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가맹점 가입을 위해서 영업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티내려고 그러면서 영업 실적에 따라서 그 특별 교부금을 교부하고 결국 가맹점 수는 늘리지만 실거래는 저조합니다. 왜냐? 서비스가 나쁘니까. 이래서 지금 지역화폐 사용률이 사용자 중에서 한 68%.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를 보면 이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때려 박아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파괴적인 거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우리 윤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다 포인트에 동의를 하는데, 첫 번째 그 혁신의 원동력이 뭐냐에 대해서 독점 이윤의 추구입니다. 이번에 올해 그 수능 학생들, 시험 본 학생들 중에 의대를 안 가고 공대를 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의사를 하면 재벌이 안 됐지만 내가 이게 컴퓨터를 해서 IT를 해야 재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홀라당 다 먹겠다.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만 혁신의 원동력은 그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일단 혁신이 됐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독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회 구상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경제학에서 이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그러면 이게 독점이냐 여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배달 시장의 과연 독점 여부에 대해서는 맞아요. 한 번 더 우리가 그거는 산업조직론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여지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독점이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들어가서 플레이어로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어떤 영역에서나 레프리로서 심판으로서 이거를 조정하고 공정한 게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진입을 더 원활히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직접 자기가 플레이어로서 나서는 거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저는 위험한 분이라는 느낌이 든 게 바로 이 윗부분이에요. 이 공공배달앱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얘기를 너무 자랑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막 자기의 그 무용담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산업이든지 이게 꼭 배달앱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지금 지역화폐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통해서 정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점유율도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산업도 정부가 들어가서 보조금을 그렇죠. 지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분의 생각 중에 하나는 돈을 누군가가 많이 벌면 그거는 벌면 안 되는 남의 돈을 사간다 뭐 이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이윤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학적 관념하고 아무 맞지 아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정부가 어떤 시장의 플레이어를 직접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망치로 때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은 애지간한 대학생, 대학교 2학년 정도면 아는 상식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학교 다니면서 고시 공부만 해서 그런지 근데 엄청 아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배달 특급처럼 뭔가 좀 이분한테 큰 권력이 주어지면 뭐 나라고 경제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뭐 또 있다면 어느 지점이었어요? 저는 이 기본 시리즈 중에 마지막에 있는 그 기본 금융. 아, 금융이요? 아, 그거 우리 클립 있죠? 같이 네. 보고 시작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는 소위 이제 하후상박 또는 억강부약의 원리가 작동해요. 약한 사람은 좀 더 많이, 네네. 강한 사람은 좀 절제시킨다. 근데 이런 보통 원리가 작동하는 게 공동체인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영역이 딱 있습니다. 그게 금융이에요. 지금도 보면 마이너스 금리 또는 0.5%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이 상태에서 저금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돈이 많고 수익 많으면 많이 빌려줘. 네. 싸게 오래. 네네. 그런데 돈이 없고 수익이 적고 사회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안 빌려줘요. 아니 빌려줘도 이자가 높거나 단기의 소액이거나. 이게 정의롭냐? 92, 3%까지 원금의 95%가 회수된다는 말씀입니까? 원리금에? 네. 대부업체. 실제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자율이 3%짜리를 1,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훨씬 더 잘 갚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엄청난. 근데 그 기회가 봉쇄돼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 기회는 주자. 대부업체들은 요즘 20%로 내린 다음에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철수한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장사가 20%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회수가 안 된다는 뜻인데 후보님이 저는, 갖고 계신 데이터와 왜 충돌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의 얘기를 좀 한번 하고요. 기본 금융은 그래서 네. 국가 권력에서 발생하는 신용 이익을 국민 모두가 최소한은 누리게 해주자라는 거고요. 자, 어떠세요? 이 금융에 대한 얘기. 이게 기본 금융하고도 연결되는데. 이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가 권력에서 발생하는 신용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이 후보가 이 금융하고 발권력을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금융은 발권력이랑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그냥 때도 평형에도 나와요. 그 말- 평형이 맞아요. 없을 때도 금융은 존재했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60년대 쌀로 이자 주고 받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거 발권력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 개념이에요. 사람이 화폐하고 신용을 구분을 구분을 못하는 못해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측면이 지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을 자꾸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저리로 빌려주는데 이 청년들은 기록도 없고 별로 그러니까 고의로 빌려주고 얼마 안 빌려주고 이게 정의롭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무슬림이야, 무슬림 그러니까. 근데 금융은 정의가 아니고 금융도 산업이에요. 산업. 금융이 산업인데 그러니까. 금융에서 지금 그 신용도가 저신용도 분들한테 그 고금리로 작게만 빌릴 수밖에 없는 거는 세무 불이행 위험 때문에 그런 거죠. 에? 세무 불이행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않으면 자기들이 이게 장사가 산업으로 존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체율이 지금 이 후보는 5%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좀 자료 뒤져보면 뭐 한 8%, 뭐 9%, 뭐 이 정도까지 나오는 자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대부업체 입장에서
20%를 빌려줬다고 20%를 100%다 받는 게 아니고 8%한테는 그러니까. 원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실손보험 생각해 보시면 실손보험이 지금 또 14% 오른다고 보험 가입자들 난리인데, 그 뭐 도수 치료한다, 뭐 백내장한다, 그거 다 얹어가지고 이게 도덕적 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 산업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를 선의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갚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산업은 도덕적 해이가 팽배한 산업인데 이걸 어떻게 수익성을 내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재정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진우 기자가 또 철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 대부업체가 지금 20%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산업에서 철수한다. 그 얘기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기문으로 간다는 거를 이진우 기자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세상을 생각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제안하면 사금이 싹 없어질 것이다. 그게 경기도에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없어지면 다른 데로 갔겠죠. 다른 데로 갔겠죠. 그래서 인터넷도 지금 뒤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숨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대부업체라는 게 옛날에 이제 그 불법 사금융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 그래가지고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20% 밑으로 낮춰가지고 철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불법 사금융으로 가요. 경기도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강남에는 있고 어딘가에는 가고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인류 그러니까. 역사에 이 이자 꿔주는 건 언제나 이슬람도 합법으로는 못하게 하지만 이자를 이 다른 방식으로 해서 다 하잖아요. 이슬람 금융이라고. 그래서 없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너무 높은 저 불법 사채 이런 거는 그거는 뭐 제한하고 그거는 그 정도로 급전이 필요한 거는 저는 복지 혜택 안에서 해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복지적 대출이라든지 대출적 복지 그 안에 뭐 서민금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엄청난 관치금융을 하면서 서민금융을 점점 증가시켜 와서 프로그램들이 다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걸 좀 더 강화하고 하는 거는 좋은 것인데 분명히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그 부분은 강화해야 되지만 일반 금융의 원칙으로서 아까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거를 금융의 원칙으로 본다. 금융을 산업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가격 시스템을 자기가 막 비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신용이 필요하고 그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장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주 그 위험한 거는 뭐냐면 나라의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죠. 정의로운데요. 어떻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로우려면 저는 그냥 차라리 이거는 보조로 그렇게 그냥 드리는 게 맞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포장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연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재정으로 할 거면 50만 원 얘기 많이 그 말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50만 원 얘기 많이 하시는데 50만 원 그거 대출 관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50만 원은 필요한 분들한테 차라리 드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지를 잘 보고. 네, 잘 보고. 당연한 게 이제 이분이 뭐 아무데나 드리는 게 이제 송파 세무녀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50만 원만 있었을 때 이 세 분이 죽지 않았다는 건 너무 우리가 가슴 아픈 건 맞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찾아서 50만 원을 드리면 되는 거지 50만 원을 대출을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뭐 좋게 무슨 기본 대출 이러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 용도를 보고 드리는 게 복지고 대출은 시장인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비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참 위험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험한 그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 지금 우리 위험한 거 뭐뭐 했었죠? 공공배달앱.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리고 시장을 뭐야. 망가뜨리는 거. 실물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실물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 그다음에 금융 시장에 개입해서 금융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가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그 돈주머니를 망가뜨리는 건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비중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여기 가서
이 TV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보는 TV라는 걸 딱 인식을 하시고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클립 잠깐만 보고 우리 같이 얘기할까요? 국민연금이 지출 대비해서 수입이 줄어들 때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면 그걸 일시에 팔아서 우리 주시장에 공급이 그냥 본물처럼 터질 수가 있어서 지금 미리미리 그거를 조절한다고 지금 국민연금이 못 사거나 오래 판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죠. 언제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적정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15%? 16%? 16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된다고요? 네. 과거에 뭐 7, 8% 할 때에 비하면 많이 늘긴 했는데 아, 그보단 더 늘어야 된다. 그 서구 선진국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이 거기는 뭐 비교할 정도도 안 될 만큼 적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건 문제다. 네, 또 네. 너무 많이 돼서 불안정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적다. 그 얘기죠. 저게 정말 저 정도로 무식한 건지 아니면은 주식 투자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지. 저는 두 가지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사실관계부터 좀 그러니까. 먼저 좀 확인을 할 텐데요. 그 후보가 말씀하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말씀 안 하신 게 뭐냐면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의 상대적인 비중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주식 비중은 낮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네. 낮춰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낮춰가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숫자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주식 중에 국내 주식이 70%인데 노르웨이는 0%고요. 네덜란드하고 캐나다는 각각 15%씩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외 주식이에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해외 주식이 분산 투자 이제 효과도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결권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재계에서는 자꾸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렇죠. 지분을 많이 가지고 거기서 뭐 의결권 행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연기금들도 이제 그런 데서 자유로우려면 외국 주식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훨씬 뭐랄까 이제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낮고 공분산이 낮고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도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하여튼 이게 아니 분산 투자 별거 아니에요. 복잡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근데 해외 투자는 계란이 이게 한 바구니가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좀 박살이 나도 여기서 좀 올라가고 이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많아서 해외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인데 이거를 7, 80년대 그 무슨 증시 안정기금 하듯이 국민연금을 그렇게 생각해서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이게 이제 주식 텔레비전이다 보니까 다 투자자들이시고 아니 뭐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을 올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예전에 80년대 진짜 전두환이나 그 노태우 정부 때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하던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이건 마치 공매도를 없애면 주식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나라 경제 그리고 국민의 노후에 좋은 것인가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작년에 이 유동성 때문에 주식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제한을 걸려갖고 우리가 팔았었죠. 국민연금이 네. 팔았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화가 난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밴드를 좀 조정한다. 이거는 뭐 실용적인 얘기지만 이분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낮아서 그건 앞으로 쭉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건 양심도 없는 얘기예요. 앞으로 2042년부터 한 15년 동안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이 주식을 다 팔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자산을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식 비중을 낮추면 낮춰야지 지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연금 사회주의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이슈냐면 그 예전에 모 정부 때 모 경제수석께서 이 물가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회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라면값 깎으라고 그랬더니 안 깎고 기름값 깎으라고 그랬더니 안 깎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국민연금에 주주권을 행사해가지고 가격을 깎겠다 이런 말씀을 막 하셨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그게 그러면 안 되죠. 국민연금이 그 가입자의 그 재산이고 이 롱텀 밸류를 이거를 최대화하는 거가 목표가 영어 돼야 쓰지 되는데 마세요. 네. 장기 가치를 최대화해야 되는 거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라는 그러니까 것은 그것도 그것은 문제죠. 그건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근데 이제 문제죠.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있을 말씀하신 수가 거는 있는 이제 우리 국민연금의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이 노후를 맡기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당연히. 금융시장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주식 만약에 퍼센티지가 30%까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 추정해 놓은 걸 보면 이래요. 2041년부터 한 16년 동안 국민연금이 533조를 매각해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10한 5년 동안 매각을 하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얼마나 많은 충격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를 주식 투자자들 기분 좋으라고 3프로 TV 가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랄까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근데 이거 다 듣고 박수 치는 거죠. 좋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보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화나는 장면인 거예요. 저런 장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앱 같은 거 만들어서 실물 시장에 개입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금융시장에 금융시장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에게 아부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국민 연금 노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려고 하고 이게 다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시장 파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한 정치가들이 이게 나라를 좀 조금씩 이렇게 훼손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크게 좀 큰 사고를 칠 그런 부분 참 위험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파티였습니다.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분이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조류를 입에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데 이번에 방송을 보면 그분이 얘기하는 많은 얘기들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를 아주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샌데 교수하고도 대담을 하시고 뭐 억강부약도 말씀하시고 뭐 기본소득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 방송을 보면 완전히 종합선물 세트로 서로가 아기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거 한번 클립을 한번 볼까요? 결국 정치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의 포인트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뭐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나름의 합리성이죠. 결국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보려고 노력하죠. 더 많은 사람들. 네, 더 많은 사람을. 그 말은 자칫하면 포퓰리즘과 동의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엘리트주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분이 지금 이제 공리주의 얘기하신 거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저 공리주의라는 거하고 저분이 얘기하는 억강부약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리주의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하나씩의 그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누가 얼마큼 가져갔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전체 행복이 얼마인지만 따지잖아요. 네. 근데 억강부약이라는 말은 약자에게 훨씬 더 가중치를 둬서 약자를 끌어올리는 거를 중요시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참 안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얘기를 하시는 건지 경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민주주의일 텐데 이분은 사실 약간 인민민주주의 하시자는 분이잖아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으면 억강 때려잡아도 된다 누군가를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 경제적인 의미로 최대 행복 즉 공리주의를 얘기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덥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뭐 n분의 1로 나눠주자 뭐 다른 그렇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전혀 이분 철학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들으면 막 뭐 공리주의 최대 행복 뭐 다 나오는데 정말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따로 떼놓고 보면 다 그럴듯한 얘기인데 그거를 한 사람이 근데 얘기하니까 너무 입에 바다가 발린 것처럼 그렇게 잘 얘기를 해요. 저도 들으면 그냥 홀라당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포퓰리즘의 반대가 엘리트주의는 맞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저희도 좀 논의를 했었는데 포퓰리즘이 이제 경제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퓰리즘의 반대는 글쎄요, 경제적 합리성?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를 경제 쪽에서는 그러는데 그렇죠. 뭐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또 보는 모양이죠. 정치 쪽에서는 포퓰리즘이 보통 나오게 되는 배경이 엘리트들이 그 정책을 독점하는 그런 구조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지금
파퓰리즘 같은데요. 그랬더니 엘리트주의보다는 낫다니. 그러면 더 나쁜 것보다 나으면 낫다는 거냐. 그건 너무 이상한 비교죠, 사실은. 그렇죠. 뭐 나쁜 거 2개 중에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걸 골라야지. 저분이 하는 게 엘리트주의를 하면서 파퓰리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몇 명들이서 알아서 의사결정 해가지고 대중을 선동하는 게 그게 엘리트주의인데 사실은 파퓰리즘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난 너무 재밌는 게 파퓰리즘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파퓰리즘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파퓰리즘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엘리트보단 낫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솜씨 그게 궤변이지. 임기응변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둘 다 나쁜 건데. 아니 근데 저분이 파퓰리즘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파퓰리즘 뭐가 나빠라고 했다가 조금 또 수세에 몰리면 파퓰리즘 그건 아니고요 라고 말을 카멜론처럼 너무 많이 바꾸셔서 근데 뭐 이번에는 파퓰리즘이 엘리트주의보다는 낫다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리고 뭐 엘리트주의보다 낫다는 것도 사실은 뭐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나쁜 거 2개 중에 하나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죠. 이 부동산 얘기도 꽤 나와요. 이게 지금 주식 팁인데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나와서 이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그 모순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됐어요, 생각보다. 그거 한번 보고 같이 얘기하시죠. 많은 분들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오해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세금을 이제 좀 과도하게 매길 뭘 거라는 보고 오해래? 사람들의 오해.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최근에 저는 정말로 시장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또 현장적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기 때문에 제가 양도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게 소위 진보 진영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양도세를 강화하는 목적이 세금을 많이 먹기 위한 것이거나 제재를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건 거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거죠. 양도세 중과의 목적이 뭐냐? 잠깐 한번 터주자.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해 가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다주택자의 일종의 투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더 늘려야죠.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은 늘리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다들 이제 팔려고 할 거고 다주택을 안 하려고 하면 세입자용 주택은 누가 공급하느냐 문제는 어떻게? 물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 부담과 세입자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다 비교하겠죠. 그러면 그 부담이 세입자로부터 얻는 월세나 전세로 뭐 충족될 때까지 월세나 전세가 오르든가 아니면 그게 공급이 안 되든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닐 테고요. 그건 다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시장이라고 보죠. 그래서 억지로 모든 제도로 뭐 맞추면 그렇겠지만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시장이 다 적응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기본주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은 저렇게 도망을 가요. 기본 주택. 네, 그래서 이 기본주택의 개념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 생각하면 돼요.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을 우리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데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땅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네네. 건축물만 분양하죠. 그리고 땅의 임대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집값이 폭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래를 하지만 근데 그런 유형도 있고 건축물도 임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서울 안에서 집들을 원할 텐데 쉽지 않지. 이제 수도권, 경기도 앞으로 주로 신도시 그런 데서 만드니까요. 기본주택 100만 세대 하겠다니까 그러면 한 세대 짓는데 3억 최하 2억은 들지 않냐? 그러면 200억 현금이 어딨냐? 이런 소리 하던데 그건 진짜 무식한 소리죠. 30평형 짓는데 3억대밖에 안 든다니까요. 이걸 4억 정도로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월세를 이자 이상으로 받으면 그 정도 자금은 또 충분히 마련해서 또 짓고 부채 없이 지을 수 있죠.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쟁점이 나왔어요. 제가 막 숨가쁘죠? 숨가뻐요, 지금. 근데 일단 저 진행하시는 기자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저분이 지금 이진우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 임 박사님한테 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보면서 타인의 주거를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카톡에 했는데 이진우 기자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그 얘기를 저분이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사실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세상은 어느 나라에도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40%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누가 공급하냐? 다주택자가 공급하죠.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타인의 주거를 제한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라고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행위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벌을 줘야 되는 것처럼. 아니 이 정부 시작할 때만 해도 임대주택자들에게 혜택 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줬었잖아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빚지고 집 사서 이자 내고 그다음에 돈 벌면 나라에 세금 내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된다면서 본인이 시장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태연스럽게 하는 이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은 이분이 이렇게 마치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지만 이래서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 기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임대료 부담을 세금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 전가가 안 되면 공급을 안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어요. 제대로 된 굉장히 경제가 날카로워. 굉장히 날카로워. 그랬더니 이재명 씨가 대답이 안 되거든. 그게 바로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답이 안 되니까 우리 윤 박사님 전공.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그래서 기본주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임대주택을 그러면 정부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20%만 해, 20%만 하는데. 이건 20% 책임질 하겠다는 수도 거지. 없는 말을 책임질 수도 너무나 없는 그럴듯하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도망도 너무 잘 가요. 네.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아니, 정가- 뭐라 그랬지, 아까? 시장이 알아서 할 거라고. 시장이 알아서 해서 지금 저 전세가 지금 저 파토가 났습니까, 지금?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시장에서 균형을 찾겠죠. 뭐, 너무, 참, 저 사람 대단하다. 큰 사기꾼이 될 만하다, 정말.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아까 이 교수님 재밌는 표현 하셨는데 여기 그 이 후보는 타인의 주거를 제한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타인의 주거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공하면서,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타인의 주거를 제공하면서. 이분은 이제 주택 시장을 존중한다고 하시지만 맞아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분은 이제 국토보유세를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보유세라는 게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거 시장하고는 정반대고 이분은 또 부동산 감독청인지 부동산 관리청인지를 만들어서 집이 싸면 사가지고 쟁여놨다가 집이 비싸면 팔고 무슨 허생전처럼 하시겠다는 이런 황당한 분인데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네. 아니, 한마디도 안 한마디도 했어요. 여기서 안 했어요. 왜? 말을 하면 할수록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시던 말은 다 잊어먹고 그냥 좋은 말만 자기가 여기서 그냥 말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 넘어갈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양도세 그 중과를 그 감면해주면서 자기가 시장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른 데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 국토보유세 많이 걷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깔린 철학은 뭐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 원천 차단해야 된다. 아,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뭘로도 돈을 벌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을 존중한대. 아니 그리고 여기 이제 주식 방송인데 네. 3%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제 그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은 자산이면 다 자산이지 부동산하고 그러니까요. 주식하고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왜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고 주식은 해도 되는 그러니까. 것인지 그것이 또 잘 이해가 그러니까 뭐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과 기타 자산이 7대3 정도로 돼 있지만 해외로 가면 이게 뭐 5대5, 4대6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특수해서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 커지면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불로소득이다, 뭐 때려잡겠다 하는 논리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 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른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조용하시죠. 아니 뭐 조금 얘기는 하셨어요. 유동성 그래서 때문이라고만 유동성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로 얘기를 하시고 정부 얘기도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라는 거가 대부분의 지금 이미 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 그러니까 뭐 이게 유동성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튀는 포인트를 보면 사실 정책적인 실패를 우리가 인정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랐는데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또 욕하면 잘못은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이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택 정책을 보면 양도세 초기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져나게 해주는 거 빼고는
문재인의 열화된 시즌 2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개선될 게 크게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싱가포르하고 우리는 싱가포르는 일단 땅을 정부가 많이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죠. 80% 이상. 나라 만들어졌을 때 나라 몰수를 많이 만들어졌을 때 했죠. 예. 예전부터 이제 택지를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모델인데 지금 우리가 2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하려면 이 구상에 의하면 20%의 땅을 나라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가 얼마만큼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그 택지가 사람이 살만한 곳,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그 이진우 기자라는 분이 묻잖아요. 아니, 서울에 그 땅을 어떻게 수용을 하냐? 그랬더니 저분이 아니, 멀리 신도시에다 할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가 저 멀리 가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뭐 잘 지어놓긴 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기 불편하고 애 키우기 불편하니까 다 좀 미달돼가지고 퉁퉁 비어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겠다는 그런 소린 거예요. 아니, 과천의 청년 고구가 지금 미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작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치 상승분을 자기가 다 향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아까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다주택자한테 그 남의 주거를 제한하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이진우라는 기자분이 그러면 임대료로 전가될 텐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 시장의 균형을 찾아야 되지만 막 말을 돌리다가 안 되니까 기본주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기자분이 그러면은 서울에 그 많은 땅을 어떻게 수용하냐? 그랬더니 그거 멀리 가면 된다. 이분이 지금 시장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해놓고 결국은 뭐냐? 멀리 떨어진 곳에 기본주택이라는 걸 지어서 사람들을 그냥 내가 가서 살아 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게 지금 시장 존중이라는 얘기로 지금 이 본질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본주택 부채 없이 지을 수 있다 이 얘기도 굉장히 말을 바꾼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부채 없이 지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로 짓냐 무슨 돈으로 짓냐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짓냐고 얘기하냐면 이자보다 훨씬 더 월세를 많이 받아서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기본주택 얘기하면서 여름에 뭐라 그러셨냐면 월세 굉장히 조금 4억짜리 집을 지어서 월세 60만 원. 그래서 월세 60만 원이면은 한 연이율이 2%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지어갖고 그냥 이 건물을 담보로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그게 계속 뭡니까? 선진적 금융기법.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이렇게 잔뜩 살고 있는데 누가 그 큰 돈을 빌려주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지금 말 바꾼 거예요. 월세를 그러면 3억짜리 집을 지어서 그 돈 월세를 받아서 3억짜리 집을 더 지으려면 월세를 뭐 1,000만 원 받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대표적인 이재명이 이재명 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고 그때만 딱 모면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바꿔요. 저도 바꾸면서 720도 돌아서 헷갈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무식하대. 진짜 어쩌고 지금 자기가 말 바꾸면서 지금. 뭐 들으면 다 그럴듯하지만 알고 보면 다 이상한 말들입니다. 아니, 그리고 사람이 참 그런 게 자기가 말 바꾸면서 공격성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자긴 다 맞아. 다 맞으면서 자기 말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이 방송이 된 다음에 제일 화제가 됐던 부분이 우리나라 그 주가 코스피를 5천으로 가게 하겠다. 그것도 임기 내 5천. 지금이 이제 3천이 조금 넘는데 5천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뭐 공약 아닌 공약을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그 분들이 좀 기분 좋아하셨죠. 그래서 물론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이제 논거가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결론보다도. 그 논거를 보면 저희가 한번 그걸 같이 보고 시작을 할까요? 클립을? 지금은 제가 보기엔 불투명성입니다. 무엇의 불투명성이? 시장의 불투명성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이제 투자했다가 혹시 나도 털리지 않을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들도 보면 중소기업들이 사실 효율을 발휘할 수 없는 불공정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술 탈취, 그다음에 경영 성과 탈취라든지 뭐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유망한 중소기업인들이 사실 해외로 막 탈출해요. 기업 경제 환경 토대가 나쁜 거죠. 이런 이제 구조의 문제, 또 성장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약간의 좀 불이익이 있죠.
결국 저는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그다음에 성장성, 수익성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밀린다. 제일 핵심은 저는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저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불균형한 힘 관계는 저는 뭐 교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거랑 지금 코스피하고 어떤 상관이? 그 대중소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그 한국 경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를 제기한 거일 수는 있지만은 그게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점수는 글쎄 한 70점? 네. 65점? 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박하게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한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되고 공시가 돼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나쁜 놈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불공정 행위, 공정성. 그리고 네 번째가 기업의 가버넌스가 좋아야 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데 굳이 네 개의 답 중에 하나 정도 대답하시고 다른 하나는 김우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 들어도 C, D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뭐 현란하게 말씀하시냐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C 정도나 D 정도 나올 답인데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얘기하고 하나를 제대로 못 얘기했는데 우와 A라고 하는 게 전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으면 현란해요. 다 그럴듯해. 잘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소기업 간의 그 힘의 불균형 문제는 뭐 고쳐져야 되는 문제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뭘 자꾸 탈취하고 뺏어가고 이렇다면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가 저평가될 이유는 또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들으면 뭐 굉장히 대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악의가 많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정의롭고 뭐 이것만 해결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맥주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경제 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저는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디스카운트 돼 있느냐, 디스카운트 된 것의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후보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말씀하신 것도 맞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좀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저희가 좀 받았고요. 그리고 좀 엉뚱한 관점을 좀 갖고 있다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 사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체를 하면 밤을 새고 얘기해도 모자란데 그래도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저 아주 간단하게 했고요. 다음번에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해체를 다른 각도에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3프로TV 90분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 말씀으로 이 후보님의 어떤 경제관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었다. 좋든 나쁘든. 뭐 임기응변 이런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분의 경제관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우리 김우진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이 후보 나오셔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윤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일관되게 일관성이 없다. 저는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제가 헷갈리는 게 앞에서 이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그래서 빅거버먼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뭐를 강조를 하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 의사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세금이 늘 건지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보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활동을 이거를 활발하게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게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 점이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요? 저는 이분을 이제 오랫동안 이재명학을 제가 이제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좀 보면 일단 지금 역사관이 우리나라가 외세의 힘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 좀 잘못 세워진 면이 있지 않느냐. 나쁜 놈들이 이제 나라를 이제 접수해가지고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철학적으로 보면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 세상이 지금 바르지 않은 것은 나쁜 놈들이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대기업을 때려잡으면 해결된다. 부동산은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해결된다. 주식은 사기꾼과 나쁜 놈들을 때려잡으면 해결된다. 은행은 돈 버는 은행을 족치면 된다. 때려잡으면 된다. 사회, 토착 외구를 때려잡으면 된다. 정치, 적폐를 때려잡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경제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정부는 선한 것, 그리고 뭐 민간은 뭔가 믿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잘 되는 것, 그리고 공공이 커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얘기를 하면 창피하죠. 그렇죠. 사실은 스마트한 정부, 그렇죠. 똑똑한 정부, 꼭 할 일을 정부가 찾아서 필요한 만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한데 그 점에서 매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그걸 워낙 말씀을 잘 하셔서 잘 모르는 사람은 다 홀라당 넘어간다.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산업전환 얘기하시면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 얘기하시는 게 저는 이게 지금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가? 막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막 예를 들잖아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처럼 민간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선도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동의하지만 마치 산업적인 그 전환 자체 그리고 국가의 성장의 원동력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은 참 그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싶을 정도로 시대착오죠.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기본 교양이 없어요. 네.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분의 경제관이라고 할 때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냐면 우리 김우진 선생님이 아까 일관성이 없다는 일관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랑 같이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토부 유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이 국토부 유세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를 아무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일관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라고 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분의 태도가 뭐냐면 어제까지 제가 한 말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전처럼 뭔가 이게 제조업 기반의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젠 정말 4차 산업혁명이고 모두가 굉장히 창의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고 이러려면 굉장한 신뢰가 필요한 사회거든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을 얻어올 수 있을 때 그걸 믿고 자기 노력을 이만큼 들이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회라는 어떤 품격 있는 사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뭐 정부에서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환경이 안정돼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집을 뭐 그냥 로또처럼 뭐 사회적 합의로 뭐 처음 뭐 신혼 청년 짓긴 지어야 되겠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모기지를 얼마 얻어서 그렇죠. 얼마를 내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렇죠. 안정된 선진사회 맞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지금 그거와 그러니까요. 역주행을 하고 있죠. 이게 뭔가 무슨 사회의 어떤 도덕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사회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지게 된 어떤 기대치를 굉장히 옛날로 돌려버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정도의 품격은 이제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한 30년 전으로 돌려버리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믿었어? 이런 느낌을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굉장한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하고 좀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표현도 하세요. 그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 설득해서 그러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언제까지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설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걸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가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설득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하기. 그러니까 이거 뭐 단지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그 사회가 굴러가는 운영 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나은 사회에 살고 싶다. 또 살고 있다고 우린 믿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늘 이 좀 방송이 끝나면 뭐 본인들은 이재명이 경제 대통령이야 나라를 구했어라고 이제 환호를 하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에는 이 구국의 소리 3%가 진짜 구국을 했다는 것을 우리 윤희숙 박사님께서 확실히 오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우리 3프로 TV가 미필적 구국, 미필적 구국의 방송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방송 나가고 여러분들의 그 댓글 반응을 통해서 또 조회수 반응을 통해서 이런 식의 그 시간이 여러분들께 유용하다는 판단이 서면 앞으로도 이런 기획을 계속해서 이 두 분 교수님 모시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오랜 시간 또 공부해 오시고 90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초콜릿을 한 10개쯤 먹으면서 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